아카로드 블루엠 3월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네, 시작에 앞서서 선생님들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따가 저쪽에서 개별 상담이라든지 이렇게 물어보실 때 직접 찾을 수 있도록 할게요. 네. 바로 이분 이보희 선생님이시고요. 네. 지금 중2 의자사 반이랑 중1 반 이렇게 맡아서 수업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종문 선생님이시고요. 지금 현재 의자사반 같이 들어가고 있고 마찬가지로 정규반도 하고 계십니다. 네. 이따가 연사로 올라오실 황준하 선생님이시고요. 정규반이랑 고등수업 쪽 많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네. 마찬가지로 연사로 올라오실 이소진 선생님이세요. 네, 지금 정규반 담당하고 계십니다. 네. 네, 허재화 선생님이시고요. 정규반 담당하고 계십니다. 네. 네, 박수빈 선생님과 거의 과학 담당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과학은 좀 질문이 많을 텐데 많이 물어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따가 연사로 올라오십니다. 네. 네, 그러면 다시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아카로드 3월 개강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3월이라면은 좀 시작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어머니들도 어떤 각오를 다지고 설명회를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정보,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방대한 정보를 전달만 하지는 않고 가공을 해서 전달 드릴 거거든요. 설명회 이외에 궁금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많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사를 담당한 백이근입니다. 자, 스토리텔링식으로 살짝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지금 말씀드릴게요. 아이가 일단 입학을 하게 돼요. 그럼 당연히 중학교 1학년, 2, 3학년을 거치겠죠? 그러고 졸업을 할 겁니다. 근데 어머님들이 지금 불안하신 거는 중학교 생활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생활이에요. 너무 지금 무서워요. 유튜브를 찾아봐도 무섭고 EBS를 봐도 고등학교 생활이 힘들 것 같아요. 되게 절망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해요, 대부분. 근데 이게 고등학교 생활이 힘들다? 아니죠. 대입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입이 힘들다라는 말은 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극단적인 거예요. 왜냐면 대입이 되기 전까지는 너무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때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와 이후에 고등학교 수업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중등심화의 필요성, 과학까지 이렇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생활 중1 때입니다. 크게 자유학기제와 중간 기말고사가 있어요. 학교별로 좀 상이해요. 중간이 없는 학교도 있고 그러지만 그래서 이번에 학사 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유학기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좋은 경험이 중요한 건데 결정적인 역할인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자유학기제 때 뭐 주제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녹록치 않아요. 되게 빨리 클릭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선은 주제나 이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랑 방향성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적으로 최우선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자유학기제 때 제대로 못해서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좋은 경험이 필요한 건데 이 경험은 추후 어떻게 활용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중간기말고사는 고입성적 반영 여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강화가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고입 성적만 바라보고 중간기말 바라본다? 중학교 생활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아이한테 어떠한 역량을 강화시켜야 돼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학년이에요. 오타 아닙니다. 2학년은 중간기말고사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크게 한 거예요. 제 나름대로의 표현 방식인데, 자, 고입 반영을 고려해야 돼요. 학교마다 달라요. 학교마다 상이하고요.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큰 목표는 주요 과목 올 A를 목표로 해야 돼요. 주요 과목 올 A, 말도 안 되는 목표도 아니에요. 실제로는. 네, 주요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역사고요. 뭐 하나고일 때는 뭐 어쩌고, 상상고일 때 어쩌고, 그거는 나중에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냥 주요 과목 올 A만 바라보고 먼저 가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에서 주요 과목 올 A를 했으니까 기술 과정 이 정도 맞아볼까? 이건 아니에요. 그냥 다 학습은 하되 주요 과목 올 A를 최저 기준이라고 바라보는 거라고 하는 거죠. 자, 중학교 3학년이 됩니다. 이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의미가 좀 달라요. 1학기는 2학년 때랑 비슷해요. 그래서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는요, 학교 시험에 집중을 하면서 자기주도 학습 역량 키우면서 고입 고려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2학기는 왜 그러냐? 고입 준비 학생을 마지막까지 철저히 하는 건데, 일단 난 일반고 갈 거야. 그렇다고 해서 3학년 2학기 공부 안 해도 되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도 공부를 해야 된다 주의예요. 근데 그 공부를 한 달 늘어지게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타이트하게 목표를 최대한 높여서 해야 돼요. 내신 기간만큼 아이들 단련시킬 데 없습니다. 대장간이나 이런 데서도 담금질을 하거나 할 때도 쇠가 충분히 끌어올릴 때 정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내신 기간만큼 아이들 학습 태도, 역량, 의지, 자세 갖출 수 있는 거 없어요. 자, 그러면 내신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강화랑 되게 말을 추상적으로 썼어요. 근데 이 추상적인 거를 캐치프라이즈 잡듯이 어머니께 용어로 할게요. 간단해요.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아이가 되도록. 모든 어머니들이 원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갈까요? 모든 것을 알아서 척척이 아니라 학교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아이들한테 어떤 과제가 주어지고 그 과제에 대해서 자기주도적으로 해야지, 난 이게 필요할 것 같아 스스로 뭔가 찾아서 하는, 정말 프리랜서처럼 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또 그 다음, 믿고 기숙사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어머님들 나중에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쯤 아이 학교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기숙사 있는 학교를 보내는 게 많이 고민이 되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머님들은 그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애를 믿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이가 기숙사 학교에서 무너질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잡아야 돼요. 저는 중학교 내신 기간을 통해서 정말 이런 자세를 잡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 그냥 수식어예요. 성실한, 계획적인, 능동적인, 이런 게 어울리는 아이죠. 근데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밸런스를 잘 맞추는. 이거는 당장 예시를 중학교 1학년으로 들게요. 어머니도 중학교 1학년 아직 경험하지 못했거나 이미 경험하신 어머니들 계시겠지만, 중학교 1학년 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얘는 이게 뭐라고 이 수행평가를 8시간이나 붙잡고 있지? 조별과제를 하는데 왜 아이들이 하루 종일 나가 있지? 학원도 빠지고. 수행평가라는 거는요, 끝이 없어요. 어느 정도 해야지 만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물을 붓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미 넘치고 있는데도.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를 통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고등학교 생활도 관련돼 있어요. 고등학교 상대평가죠. 상대평가라면 내가 이 과목을 어디까지 해야지 100점을 찍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과목 1등급이 되기 위해서 나 나름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근데 수학만 1등급 맞고 국어 5등급이죠, 이제. 5등급 받으면 의미 있어요? 없죠. 마찬가지로 모든 과목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세를 키울 수 있습니다. 과정은 이렇게 돼요. 과제를 제시하고 현황 파악 및 계획 수립을 해서 실행을 해요. 그리고 결과 및 피드백을 받아요. 내신으로 볼까요? 시험 기간 및 범위가 나오고요. 아이는 과목별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학습 계획 작성 및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명확한 결과, 성적표라는 결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즉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걸 하게 되면은요,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 내신 관리식 2를 반복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중학교 생활 월별로
중학교 1, 2, 3 모두 포함된 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내신 기간 박아둘게요. 네, 이거 박아두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영재교 입시, 과고 입시, 고교 입시가 해당 시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 있다고 해서 이 전에 준비하자 아니에요. 영재교 입시나 과고 입시나 고교 입시 전부 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뭉뚱그려서 1년 전에 알아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 전부터 조금씩 목표를 잡고 가야 되는데, 네, 이 방향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설명회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찾아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각종 대회들이 있습니다. KMO 수학 올림피아드, 물리대, 화학대회 등이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은 솔직히 수학과학의 역량 강화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학교와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대학 부설 교육청 영재원, 이거는 학교와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지만 관련돼 있어요. 왜냐면요, 학교에 공고가 올라오거든요. 학교 홈페이지에. 그러면 이 무렵부터 영재원 시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물론 영재원은요, 중3은 관심이 없습니다. 제일 관심이 그래도 높아질 때는 중1, 초6, 중1 이때고요. 중2부터는 또 내신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은 동아리 활동, 교내 대회, 수행평가입니다. 다 이렇게 학교 생활 중에서는요, 내신 기간을 제외한 부분 때 이런 활동들이 있어요. 자,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에요. 과학탐구 토론대회를 나가서 수상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의미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수상이 목표일 필요는 없어요. 되게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수상을 한 게 점수화되면 편하잖아요. 근데 교육부가 싫어해요. 그래서 그 경험, 결과가 아닌 경험에 대해서 표현을 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자, 입학에서 졸업까지 지금 이 과정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과정을 거치면요, 자기소개서가 하나 떡하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소개서 얘기하면 어머니들 이 생각하세요. 대입에서는 자기소개서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입이 더 쉬운 이유는요, 자기소개서를 쓰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요, 자기소개서를 쓰잖아요. 네, 학생부에 이런 거 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대입은요, 내 학생부 자체를, 학생부를 딱 줬어. 그러면 과랑 이런 연관해서 그 분들이 느껴야 돼요. 내가 이거 봐주세요 하는 거랑 그분들이 학생부 전체를 보고 느끼는 거랑 차원이 다르잖아요. 학생부 전체를 어떻게 관리하냐의 연습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고입 이 자기소개서 하나를 과정을 거쳤을 때 자기소개서 하나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냥 자기소개서 무조건 쓴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 어떤 컨텐츠라든지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을 연습을 하면요,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럼 고등학교 선택에 대해서 들어갈게요. 크게 세 부류로 볼게요. 내신 성적과 학교 생활, 그리고 요 플러스 알파는요, 그냥 기타 등등의 어떤 요소들이에요. 내신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됐어요. KMO 물리 화학대 열심히 했어요. 뭐겠어요? 영재교 과고 가는 학생이겠죠. 자, 근데 여기서 어머님들께서 극단적 곡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해야지만 간다가 아니에요. 추천인 거죠. 물론 내신 성적 관리는 필수입니다. 예선 조건과도 같기 때문에. 그런데 전반적으로 흐름을 이렇게 잡으시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KMO 안 했다고 영재교 붙냐? 떨어지냐? 그런 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이다라는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 전교권 성적. 전교권 성적은 그냥 반에서 1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2등. 자, 각종 활동 적극적. 반장도 했어. 학생의 활동도 했어. 그리고 동아리 활동이나 이렇게 많이 했고, 과탐토. 과탐토는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1학년 때 상 받는 거 기대 안 하는 게 좋아요. 약간 전관예우 그런 느낌이 있어서 받더라도 2학년 혹은 3학년이 받아요. 그리고 3학년이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실력 자체가.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참가의 의의를 두고요. 너무 수상에만
매몰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활동, 영재형 활동이라든지 외부 활동 등을 통해서 컨텐츠가 자기소개 컨텐츠가 풍부해요. 그러면은 뭐 과고도 쓸 수 있지만 전국 자사고도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고입을 위해서 공부하라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요, 고등학교에서 잘할 준비를 하는 게 중학교에서 핵심인 거예요. 중학교에서 잘한다고 고등학교에서 무조건 잘한다라는 뭐 어떤 공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학교에서 별로인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잘하는 케이스는요, 드뭅니다. 약간 정말 드물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생활을 잘하는 것 자체는 고등학교에서 잘할 준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대입 과정을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을 기준으로요, 전과 후, 학생부 교과전형, 종합전형, 일종의 수시, 대표적인 두 개의 굵은 줄기고요. 정시,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논술 전형도 어떻게 보면은 별도인데 수능 이후에 주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썼어요. 학생부 교과전형은요, 내신 등급만을 바라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등급도 보고 학생부도 봅니다. 여기서는요, 내신 등급만으로 성적을 나누지는 않거든요. 이거와 관련돼서는 뒤에서 한 페이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수능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논술 전형, 학교별로 좀 달라요. 전략적으로 가야 돼요.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네. 자, 대입 전형에 변화를 주는 요소는요, 내신 5등급제 유명하죠. 이제 네, 10% 1등급이 10%인 거 수능의 변화 네 있습니다. 자, 대입 개편안 간단히 요약할게요. 제 지인 학교 선생님이 자주 쓰는 표현이고 저는 또 그쪽만 쓰는 줄 알았는데 다른 선생님도 쓰더라고요. 수시의 정시와 정시의 수시화,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 내신 등급제 바뀌는 거 이렇게 바뀌어요. 자, 요 수치는요, 제가 개인정보라서 좀 자세히 넣지 않았는데 이게 이전 과정에서 1.3 등급이 1.8 등급이 환산을 해보니 1.0이 된다라는 거예요. 2.1이 1.2가 돼요. 와, 0.8 차이가 0.2 차이밖에 안 나네. 그렇게 보는 거죠. 요게 더 가관이죠. 1.1 차이가 0.4 차이밖에 안 나고 4.0이 2.0이 돼요. 뒤로 갈수록 더 드라마틱해지죠. 이러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와, 내신 변별력 약화되었구나 느낄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도 이렇게 느끼는데 좋은 학생 뽑는데 혈안이 된 대학교 관계자들은 어떨까요? 다른 평가 요소를 바로 추가하겠죠. 바로 수능 최저, 면접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확대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확대 같은 경우는요, 트렌드예요. 흐름이 가고요. 이 학생부 종합 전형 확대는요, 고교 학점제와 크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자, 면접 전형 진행은 서울대 같은 경우는 면접비 별도로 있죠. 네, 수능 최저 도입. 수능 최저를요, 지금보다 더 타이트하게 도입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정시화로 쓰네. 오타입니다. 수시입니다. 네. 자, 수능 변별력이 되게 약화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부 반영하고 있어요. 서울대에서 시작해서 연대, 고대가 뒤따르고 이번에는 한양대도 같이 했어요. 흐름이에요. 흐름. 학생부 당연히 반영돼요. 학생부 내신이 반영되면 학교생활 집중해야 될 수밖에 없죠. 자, 궁금한 거. 자,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 관심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확대되고 있거든요. 네. 자, 근데 논술 전형은요, 지금부터 입시 준비할 수 없어요. 어떻게 바뀔 줄 알고 문제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대신에 역량을 준비하면 됩니다. 자, 요 페이지에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 전형 자세히 말씀드리는데요. 참고로 네오 르네상스 전형은요, 경희대입니다. 이거 대입 정보 포탈 어디가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딱 봐야 될 페이지. 지금 전부 다 보면은 없잖아요. 그래도 관심 있게 의대 쪽 볼게요. 메디계열. 자, 보시면요, 요 검은색 동그라미가 합격자들이에요. 빨간색은 떨어진 거고 전체 지원자들의 등급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되게 멋있죠? 네. 볼 때마다 되게 감동적이에요. 요거는 뭐 벽돌 한 장 기여했다 막 그거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정말 이것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진짜 네, 볼 때마다 매번 느끼는데 여기 검은색 동그라미 합격이야. 물론 여기 앞쪽이 많아요. 근데 보면 이렇게 튀게 3등급 요쪽 3.6 정도 부근에서 와
의외과예요. 3.6이면요. 환산했었을 때 1점대 정말 후반이고요. 2.1까지도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학교가 다를 거예요. 학교가 티가 났을 거예요. 좋은 학교라는 티가 났을 건데 그래도 보면은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 단순 성적 줄 세우기가 아니라 그 내용, 서류의 내용을 보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어머니들 느끼시는 그 생각이 있을 겁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가 될 거고요. 예상이 됩니다. 뭐 이렇게 점쟁이처럼 얘기하기 좀 그렇고, 자, 학생부 교과전형 변화라고 표현한 거는요, 뭔가 추가 요소가 있고 좀 더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흐름이 갈 거예요. 자, 정시는요, 변별력이 약화되니까 학생부 내신 반영 확대 예상. 이 확대라는 표현은 지금 반영하고 있는 학교들도 늘어날 수도 있고 어떤 비중이 늘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학교별 대응도 있죠. 이렇게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정시 강세 학교보다는 학종 강세 학교로 선택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학종 강세 학교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어느 정도 서울대 입학을 보는 게 좋아요. 서울대. 그 부분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고교 선택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0%로 되면 이전보다 전국자 사고는 이전보다 학생부 교과전은 유리하겠죠. 이전보다입니다. 이전보다. 그렇다고 해서 전국자 사고가 막 지방 학교보다 유리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전국 자사고 내에서 이전보다는 숨통이 트였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 강세 학교가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학교들은요, 실제로도 제가 사범대 출신이고 뭐 주변에 지인이 되게 많아요. 교사들이 다들 학종 요 부분에 혈안이 돼 있어요. 제 지인 중 그냥 오신 분, 오늘 추운 날씨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지인 중에서요, 고등학교 3학년 입시를 2년 동안 한 후배가 있어요. 그 2년 동안 한 후배가 지금은 잠깐 육아휴직이고 와이프분이 출산해서 육아휴직을 했는데, 육아휴직 후에 생각하고 있는 거는 고등학교 1학년을 맡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대입할 거라며 그랬는데, 그 후배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2년 동안 굴려보면서 느낀 거래요. 고1이 승부처다. 본인은 고1 때 완성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그 친구는요, 저쪽 경기도권 학교고요. 그 학교 자체가 공립이기도 하니까 그냥 굴러가듯이 하다가 고3 때 막판에 이루려고 해요. 스타일이. 강남권 학교랑 좀 달라요. 강남권 학교는 1학년 때부터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의 그 스타일도 다르고, 근데 그런 게 크다고 얘기를 해요. 네. 이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베리테스 알파를 토대로 이렇게 2024년 대입 결과를 정리한 건데요. 이렇게 보면 누가 많다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졸업생을 보셔야 돼요. 근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졸업생이 330명인데 237명이야. 어머니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요, 신문기사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재수생들이 많아요. 근데 재수생들 중복 많아요. 이거 배제 못합니다. 왜냐면 최종 이걸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서울대를 토대로 보는 겁니다. 서울대를 토대로 볼 때 서울대는요, 학생부 교과전형이 없어요. 학종에 유리한 학교라는 건요, 서울대를 잘 보내는 학교입니다. 뭐로? 수시로. 자, 이렇게 했을 때 비율을 보잖아요. 와, 아름답죠? 근데 참고로 여기 공개 안 했다는 거는요, 별로라는 얘기예요. 외대부고 이렇게 공개했다는 얘기는요, 의대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고는 참고로 의학계열 공개가 불리한 학교예요. 인원수도 적고요. 인원수 적으면 상대적으로 중복이 좋게 될 가능성도 적겠죠. 그리고 수시를 잘 보냈기 때문에 재수생 비율이 적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가는 학생들은요, 대부분 재수를 많이 선택을 안 해서 대학교 측에선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고등학교를 어디를 선택하는지가 정답은 없어요.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절대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아이들마다 다르고요. 학생이 100명이면 100개의 정답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10만 명이면 10만 개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한테 맞는 게 뭔지 우리 아이를 파악하고 우리 아이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하고 방향을 잡고 간다면은 그게 나중에는 정답으로 느껴지겠죠. 정답은 뭐 나중에 뭐 대입 결과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남들과의 비교보다는 아이 스스로를 보면서 방향을 잡아 나갔으면 합니다. 그 부분이 되게 어렵겠지만, 네. 이어서 황준하 선생님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그러니까 넘기고요. 제가 저희 팀장님이 굉장히 입시 이런 거를 굉장히 잘 하시는데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고요. 저는 수학 가르치기만 하는데 제가 여기 왜 나왔냐면 특정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 달라고 하셨어요. 제 경험을 좀 얘기를 하면서 강조해 달라고 하신 게 고등학교 내신과 중등학교 내신의 차이점과 어머님들이 이제 어떤 변화를 겪으시게 될지를 좀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재작년까지는 고등학생 전문 학원에 있었거든요. 한 10년 정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어떤 일이 생기실지 아마 고등학생 자녀가 있거나 근처에 그런 친한 어머님들 보고 있었으면은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강사 입장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영화 제목인데 이 영화 좀 예전에 재밌게 본 기억이 나서 보통 그렇게 생각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지. 자, 제가 강사 입장에서 근데 저희가 고등 전문 학원에 있다 보면은 중학교 졸업할 때는 저희 이제 아까로도 M도 중3들이 이제 겨울방학이 되기 좀 전까지 기말고사 볼 때까지 하고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학원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되면 뭘 하게 되냐? 처음에 이제 중3들은 11월 초에 기말고사를 끝내고 저희 고등학원으로 옵니다. 혹은 늦어도 12월이나 1월. 그거 12월이나 1월은 아마 다른 학원 갔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예비 고1을 제가 오면은 선생님들이 물론 입학으로 시험지를 보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험을 봤는데 뭘로 보냐면 고등학교 기출 시험지를 봐요. 근데 여기 뭐 근처에 좀 어려운 학교들 그런 학교들은 잘 안 옵니다. 왜냐? 안 될 게 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적응을 못할 게 뻔하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것까지 잘하는 학생들은 큰 학원에 가더라고요. 제가 큰 학원에 있었던 거 아니라서 그래서 그 기출 시험들 적당한 걸 봅니다. 이제 인서울인데 조금 이름은 들어봤는데 그렇게 강남권에 있지 않은 학교나 아니면 적당하게 봐서 보면은 학생들마다 천차만별이긴 해요. 선생님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저 못 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아니면 그냥 묵묵히 그냥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결과는 또 이렇게 말했다고 저렇게 나오거나 저렇게 말했다고 이렇게 나오거나 그런 거 아니고 다 자기 맘대로 해요. 하다 보니까 기억이 났어요. 라고 하고 푸는 애들도 있고 하다가 저희 그만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는 애들도 있고 한 2시간 동안 잡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그 점수를 보고 이건 예심 내시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고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고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요 점수는 보통 애매하게 40점 정도 나오진 않고 20점 뭐 이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전략을 세워주냐? 너는 공수 원투 그러니까 그때는 수상하였죠? 너는 기본부터 다시 해야 된다. 뭘 하냐면 라이트 스탠, 베이직 스탠 뭐 이런 거 해요. 이런 친구들은 그런 거 합니다. 수력 충전 이런 거를 처음부터 다시 시켜야 돼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이제 보고를 드리죠. 이 친구들 좀 어렵습니다. 50점, 70점 나왔으면 기본 다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너는 조금 어려운 문제를 못 풀구나. 그래서 이렇게 심화 교재를 잡거나
그래가지고 조금 하나씩 풉니다. 내신고쟁이나 뭐 올림포스 고난도 이런 거는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제가 EBS 교재를 선호해서 올림포스 고난도 이런 거 많이 풀렸고요. 문제도 작고 어쨌든 80점 이상 나왔다. 이 친구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는 너는 그냥 현행할 필요 없어. 내신 되기 전까지 그냥 선행이나 해. 어디까지 했니? 그 이후에 계속 나가자. 이 친구는 보통 말이 없어요. 말이 없고 그냥 풀라고 하면 풀고 기억났어요 하는 애들이 보통 요 정도, 포기하는 애들이 요 정도인데 그 친구들 결과적으로 점수가 어떻게 내신에서 어떤 등급을 받게 되냐. 그래서 9등급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친구들은 5등급 이하를 받게 돼. 아까 그 입시 결과에서 보셨겠지만 그 굉장히 특이한 경우 빼고는 4등급 아래, 그러니까 5등급부터는 공부를 안 했다고 봅니다. 저는 수학 공부를 안 했구나 이 친구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개별적인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이렇게 됩니다. 5등급 아래를 받게 돼요. 이런 친구도 있고 이 친구들이 열심히 해서 실제로 점수는 어떻게 되냐? 한 80점 정도까지 나와요. 나오는 경우도 있고 80점 정도 나오면 3등급 받는 거고 60점 정도 때가 나오면 4등급 받는 거. 열심히 한다는 가정하에 50점은 나오지 않아요. 50점은 열심히 한 결과가 아니에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80점 이상 나오는 애들은 선행을 하다가 내신 기간 들어가서 한 달이나 5주 전부터 문제집 한 2권 정도 풀고요. 기출시험지 한 40개 정도 풀어요. 자기 수준에 맞는 걸로 점점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그러면 이 친구들은 1, 2등급이 나옵니다. 내신에서 1, 2등급이 나온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돼요. 근데 보통 어머님들이 1등급이 과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올 A를 받아야 된다. 내신, 중등 내신에서 A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저번에도 있었는데 이거는 팀장님이 준비해 주신 자료입니다. 휘문중, 대청중, A 여기 보시면 A가 뭐야 이거 어딨어? 수학이 60%. 대청중 수학 시험 매우 어렵게 나오는 걸로 유명하지만 34%입니다. 이거 9등급제 내신으로 한 사람이면은 5등급도 A예요. 5등급도 A입니다. 60%까지니까. 얘가 4등급까지죠? A 받았어요. 걔네들이 1, 2, 3, 4등급 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서. 우리 애는 올 A인데 수학 딴 건 몰라도 수학은 다 A 받았는데 고등학교 가서 3등급 딱 나오면은 어머님들 어떻게 될까요? 네 학원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아니면 학원이 잘못된 게 아니라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뭐가 잘못됐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학원 강사로서 경험한 거는 중간고사를 보잖아요. 바로 보고 바로 다음날 퇴원을 합니다. 학원을 옮겨요. 왜냐? 점수가 기본적으로 60점, 50점.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 60점, 70점 초반 이렇게 나오면 실망을 굉장히 하세요. 그리고 퇴원을 합니다. 그리고 등급이 나오면 한 번 더 퇴원을 하기도 하고 이 학원 그래도 한 번 더 믿어보자 라고 하면서 기말고사 되면은 거의 이제 12월에 들어왔던 12월 1월에 들어왔던 친구들이 여름방학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3분의 1도 안 돼요. 성적이 잘 나와서 남아있거나 아니면은 어머님들이 첫째가 있어서 둘째, 셋째다 얘는 이렇게 되는 거 알지? 라고 하셔서 남아있거나 그러죠. 그 다음 얘기는 원래는 이제 시간이 나면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는 제가 경험상 이렇게 중간고사에서 다른 학원 갔다가 기말고사하고 여름방학 때 헤매다가 중간고사에서 열심히 이제 이거는 아닐 거야. 우리 애가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아. 라고 하고 돌아다니다가 여름방학 끝날 때쯤 포기를 합니다. 기말고사 보고 나서. 여름방학 때쯤 되면 포기를 해요. 이게 현실이구나. 받아들이시고 학원에 2학기가 되면 들어오는 친구들은 고3까지 갑니다. 고3까지 쭉 가가지고 졸업을 해요. 아니면은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방황을 하시는 어머니나 아이들은 고2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들어와서 그 다음 이제 저는 그때쯤 들어오면 거의 고3 졸업할 때까지 가르쳤거든요. 그거는 제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어머님들이 이거를 이렇게 믿고 가야 되겠구나 현실 파악을 하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 관리, 중등에서 열심히 관리해서 낮아도 30%
반 이상이 A를 받는데 이 다른 과목도 그렇죠. 비슷하죠. 그러면 고등학교 성적은 어떠냐? 자 봅시다. A, B, C, D로 보면 여기 휘문고예요. 이건 제가 준비한 겁니다. 휘문고 작년 A가 9.6%죠. 9.6% 수학이. 근데 A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 중간기말고사 합산으로 중간기말고사 60점, 수행평가 40점이에요. 수행평가 40점 되게 큰 것처럼 보이죠? 수행평가 성취 기준 봅시다. A를 수행평가에서 A를 받으면 100점이래요. 40점 중에 40점. 95점. B는. C는 90점. 시험을 안 봐도 40점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죠? 점수 주겠다 아니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점수 다 준다. 수행평가 점수 다 40점 다 준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거의 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35점을 한번 빼봅시다. 수학에서 35점을 빼면 40점이죠. 60점 중에 40점이면은 평균이 몇 점이나 60점 정도 되는 거죠. 평균이 60 몇 점. 그 와중에 이제 A, B, C, D를 따지냐 여기에서 따진 게 아니고 9등급제에서는 4%만 1등급이죠. 4%면 반에 25명이면 한 명이 1등급이에요. 반에 1등. 중학교 때 아까 반에서 1등 하는 애들 어디 갔죠? 전국자사고나 과고, 영재교 그런 데 가다가 떨어진 애들이 반에서 1등을 합니다. 그리고 2등급은 그래서 10% 정도까지 하면은 2명 정도 더 나오나요? 1등급 빼고 많아야 2명. 반에서 3등이래요. 반에서 3등. 그 정도 하면은 일반 아이들 중에서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근데 휘문고는 좀 특이 케이스긴 해요. 그리고 다른 학교도 한번 요거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잘 보이시라고. 성취도별 분포 A가 굉장히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A, B, C, D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왜냐? 등급이 중요한 거죠. 저도 사실은 입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 몰라요. 근데 시험 성적만 중요하죠. 여기는 중동고입니다. 다 남학교인데 여학교를 한번 할 걸 그랬나 봐요. 여기도 76점인데 여기 채점 기준표 보면은 여기 채점 기준표는 수행평가죠. 수행평가 10점, 8점, 6점. 미응시는 여기는 좀 세네요. 0점. 하지만 요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기 중에서 4%, 그러니까 40, 얘네는 42나 A지만 이런 거 보고 대학교에서 잘 뽑는 거 아니죠. 4%만 1등급이 되는 겁니다. 등급으로 따지면은. 자,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그거를 보면은 고등학교 내신의 목표가 사실은 1, 2, 3등급 가리기, 아까도 주요, 의치, 한약수 그런 데나 아니면 서울대, 스카이나 아니면 좀 인서울 중에서도 좀 높은 학교들을 보내는데 내신 등급이 4등급까지는 간당간당해요. 5등급 밑에 보여요. 그런 거 안 보이죠. 걔네들 성적 가려주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1, 2, 3등급 성적을 가려주는 게 중요해요. 확실하게. 1등급은 1등급, 2등급이 2등급. 얘가 몇 문제 더 찍어서 잘 맞아가지고 1등급이 됐어 이번에. 실제로 저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6문제를 찍었는데 5문제를 맞아가지고 전교 10등을 했다고. 그 친구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휘문고나 다른 학교나 어떤 식으로 시험이 바뀌었냐면 객관식은 15문제에서 10문제로 줄이고 단답형을 늘립니다. 찍어서 못 맞추라고. 어려운 문제는 다 단답형이에요. 단답형을 잘 맞추면 걔네는 1, 2등급이 되는 거죠. 어쨌든 요거를 대입을 위해서 요거를 가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합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그 중3 때 들어와서 고3까지 있었던, 고3까지 와서 이제 뭐 재수가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휘문고 아이가 1학년 때 기말고사를 봤는데 뭐 도형의 방정식 나오는 파트 거기서 50점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3등급이래요, 학교에서. 내신 3등급. 아까 보셨지만 휘문고에서 대학교 진학 어느 정도 비율이 나는지 보셨죠? 휘문고는 전체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수학을 1등, 수능에서 1등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3등급을 했대요. 내신 3등급. 3등급이면 20%죠?
물론 그 친구는 나중에 2학년 때 내신 1등급도 받아봤던 친구인데 50점이 3등급이랍니다. 50점. 그때 그 당시 좀 어렵게 나와가지고 평균이 30점대였어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우리 애가 받아왔는데 50점이야 내가 평균보다 잘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믿겨지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렇게 어렵게 내는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그리고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뀐다고 해서 내신 1등급을 따기는 좀 더 수월해지겠지만 수능은 여전히 9등급제입니다. 물론 강남권에서 내신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은 수능도 1등급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학교 친구들 전체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기 때문에 3등급 정도까지도 1등급, 내신 3등급도 1등급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수능을 대비하게 되기 때문에 수능 트렌드에 맞는 그런 수능 기출이나 학력평가 기출, 그리고 기조를 따라가는 교육청 기출, 모의평가나 평가원에서 나오는 모의평가는 고3 때 2번 보고 수능은 한 번밖에 안 보잖아요. 교육청에서 나오는 학력평가는 1, 2학년 때도 계속 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 문제들을 계속 내신에서 연습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 2, 3등급 가려줘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 대학을 자기 실력에 맞는 학교를 보내야 되잖아요. 대학 입시 때문에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말해야 되는 거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중학교 시험지랑 굉장히 달라요. 중학교는 내신을 시험을 보는 이유가 A, B, C, D 나누는 이유가 절대적으로 요 정도 기준을 통과했냐라는 거지만 고등학교에서는 A, B, C, D는 나누죠. 하지만 너희들 중에서 누가 제일 잘하니 이거를 가리기 때문에 그 난이도라는 게 조금 극악을 좀 뚫고 올라갑니다. 잘하는 학교일수록 더 그래요. 아까 고등학교 어느 학교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내신을 따는 방법도 다르겠지만 어머님들이 아마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은 이유 중에 그렇게 갈등하시는 걸 굉장히 상담을 많이 받았어요. 좋은 학교를 가면서 내신을 조금 포기하거나 좀 기대를 낮춰야 되나 아니면 명성이 높지 않은 학교를 가서 내신을 좀 더 수월하게 할 것이냐. 전 실제로 완도로 전학을 간 친구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경기도권으로 좀 많이 빠지죠. 그런 경우도 요즘 많긴 한데 거기 가서도 내신 따기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명문이라고나 하는 학교들이 왜 시험을 어렵게 내냐? 결과적으로는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대학교 가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선택은 알아서 잘 하시면 되고 계산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표현이 매우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이 문제 선생님들은 보이거든요. 이 문제 이거에 대한 건데 학생들은 배운 거에 대한 내용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시간도 아주 부족하게 냅니다. 문제 수는 적어지는데 시간 안에 저는 실제로 저희 정규반 애들은 종종 내신 기출시험지를 풀리거든요. 저번 주에도 한번 풀렸고 이번 주에도 풀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처음 받아줬을 때 이거 1시간 반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실제 50분에 푸는 거라고. 1시간만 준다 너희들한테는. 그러면서 시간도 굉장히 부족하고 어떻게든 요 복합용이란 건 흔히 수능에서 말하는 킬러 문제. 한 문제 안에 2-3문제씩 들어가 있습니다. 2-3단계로 돼 있어요. 애들이 이걸 보는 순간 머리가 멍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를 하고 싶어요. 실제로 저도 답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그런 문제들. 한 단계 한 단계 끊어서 봐야 되는 문제들인데 어쨌든 이런 거를 공부할 때는 계산은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계산력 훈련을 하면 되고 표현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되고 시간? 문제풀이 연습을 해서 충분히 연습하면 시간이 빨라지겠지? 복합 유형은 문제가 여러 개잖아요. 앞문제 뒷문제에 이어질 때 이 내용에서 저 내용으로 넘어갈 때 그 내용이 그 내용이구나. 논리적으로 개연성을 연습을 하면 되는데 이게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연습한다고 다 되지 않아요. 만약에 다 됐으면
선생님들은 더 어렵게 냅니다. 왜냐? 니네들 1등급을 가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50점 평균, 평균이 30점대일 때 50점 받은 우리 3등급 친구. 그때 1등급이 90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게 내도 90점이 1등급이 나옵니다.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더 어렵게 돼요. 그럴수록. 평균 같은 거 잘 신경을 잘 안 씁니다. 선생님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고1 들어가서 시험을 볼 때는 계산력을 높인다고 높여도 그 계산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거는. 그래서 여러 가지 풀이 방식 중에서 가장 나한테 맞고 혹은 계산이 적은 풀이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강제로. 이걸 먼저 배우면 안 돼요, 사실은. 이걸 먼저 배우면 안 돼요. 기본적인 건 다 돼 있는데 시험 볼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하는 거랑 시험을 잘 보는 거랑 능력이 달라요. 한정된 시간 안에서 자기 점수를 최대한 많이 따는 거. 뭐 표현도 문제풀이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표현을 접한 적이 있냐 없냐. 근데 수능을 대비하는 건 또 다른 얘기지만 내신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생님들이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수능이나 모의평가, 학력평가에 나왔던 문제들을 변형하거나 그대로 내거나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경험을 미리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고등 내신 볼 때 그런 학력평가 기출문제집이라든지 실제로 제가 따로 기출문제들 뽑아서 단원별로 풀려보든가 그런 걸 하고요. 시간은 학생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중학교 시험은 웬만큼 잘하는 애들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잘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 무조건 부족해요. 애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려운 문제 붙잡고 저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시험에서도 너 이거 왜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이거를 왜 안 풀었니? 이 문제 쉬운 거 있는데 안 풀었어. 저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문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어요. 그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걸 붙잡고 있다가 못 풀고 고등학교 시험은 중학교 시험이랑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 학원에서 보는 시험도 다릅니다. 제가 이 과목을 어떤 공통수학 1을 수업을 하고 총괄 테스트를 봐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낼 것 같아요. 고등학교 문제처럼. 그렇게 안 냅니다. 왜냐하면 최저 기준을 통과하는지를 보는 거죠. 배웠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걸 보는 건데 그거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을 내지 않아요. 실제 고등학교 시험지는 다르죠. 그리고 이것도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미 아는 문제에서 내기 때문에 사실은 암기를 합니다. 실제 고등학교에서 내신 준비 대비를 할 때 휘문고는 그런 게 없는데 중동고 같은 경우는 프린트를 줘요. 한 10몇 장을 줍니다. 거기에 학력평가 혹은 뭐 수능 기출문제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거를 풀이를 계속해서 외웁니다. 어떻게 푸는지. 외워가지고 그 문제들,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맞출 수 있게 연습을 해요. 그렇게 미리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려면 아이들이 기존에 있던 학원에서 뭐 과목 다 끝나고 보는 시험, 단원 테스트 이런 거랑은 좀 다르죠. 중학교에서 특히나 잘하는 아이들이 적응을 하려면 요거를 고등학교 들어가서 연습을 하면 적응이 되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좋은 학교 가려는 목표가 이유가 뭐죠? 어머님들은 아이들의 눈높이 자체가 높아져요. 기준 자체가 높아집니다. 강남에 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강남으로 교육을 하러 오는 이유가 애들 다 열심히 하고 다 어려운 문제 풀어. 우리 애도 그렇게 해야지. 너도 그렇게 해야지. 애들 다 그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미리 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팀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정규반에서 저는 보고 있고 팀장님도 제가 알기로 저희 학원에서 3월부터 기출시험지 특강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도 뭐 저희 학원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학교들 고등학교 기출시험지를 한번 뽑아서 시간 재서 학생들한테 풀려보시고 점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을지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고등학교 가서 내신 따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카로드 이소진 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제 프로필 사진 나와 있는데 다
다르죠? 올해 목표가 다시 다이어트를 해서 원래 사진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진행을 할 파트는 이제 중등심화 고등선행이 있을 때 수학 공부를 할 때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중등심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은 뒤에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보시면 자, 우리 아이들 2025년부터 겪게 될 변화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5년 가장 큰 교육 이슈가 뭐였나요? 고교학점제죠. 자, 아시다시피 뭐 진로 적성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 학점 기준에 도달하면 교육과정 이수한다는 운영제도. 뭐 작년에 설명이 많이 다니셨으면 이 내용들은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근데 고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이제 공통과목, 일반 과목 거기에다가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게 자, 공통 과목은 일반적으로 이제 고등학교에서 1학년 때 진행하는 과목이고 그다음 일반 선택 과목은 수능 공통 과목이며 2학년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진행하는 과목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뭔가 변별력이 있다라는 거는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뒷부분의 교과 편제표를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목들을 한 학교에서 모두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수학 과목 그리고 각 학교마다 수학 선생님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과목을 다 할 수 있냐? 그래서 고교학점제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 학교에서 배우거나 타 학교에서 배우거나 온라인으로 배우거나 지역 교육기관에서 배우는 걸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자, 제가 2025년 교과 편제표를 조사를 해봤어요.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면 자, 외대부고부터 전국 단위 자사고, 이제 외대부고, 상산고, 하나고 이 부분을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하나고는 전국 단위 자사고이긴 하지만 이쪽은 이제 서울 아이들을 다 뽑고요. 사통계열 아이들만 전국 단위로 뽑기 때문에 이 학교가 전국 단위 자사고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통 수원투 있고요. 그리고 지금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대수 미적분 원. 이게 사실상 외대부고 교과 편제표를 찾아보시면 선택 과목이 17개예요. 그 안에 수많은 과목들이 있는데 우리가 수능을 본다라는 전제하로 교과를 배열을 하게 되면 이 형태가 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뒷부분 아래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는 조금 더 심플하죠. 사실상 제가 담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 있는 중동, 휘문, 진선에 있는 것들은 다 들어있고 그 외의 과목들도 다 들어있다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외대부고에서 고급과 심화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외대부고 상산 하나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학기 때 시험을 보면 나뉘어요. 어떻게 나누냐? 정시 파이터와 수시 파이터로 나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대부고 상산고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 수능 전체 범위까지 다 끝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고급 수학이다. 아, 나 수시로 대학 갈 거야. 그리고 심화 수학이다. 아, 나 정시로 대학 갈 거야. 그러니까 고급에는 여러 가지 AP 과정들이 깔린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심화 수학은 이제 수능 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미정이라고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앞부분에서 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하나고하고 이제 하나고하고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어느 학교가 서울대를 더 많이 보내느냐 그걸 가지고 경쟁하는 학교인데 사실상 하나고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수시로 대학을 가고 그 다음에 외대부고 같은 경우 둘 다 인원수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고 같은 경우는 외대 상산과 동일하게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학교들은 고교학점제가 시작되기 전에도 어쨌거나 선택 과목이 있었던 학점제 학교였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동이랑 휘문이랑 진선 보시면 이 부분 보세요. 자, 여기 중동고 같은 경우는
이제 2학년 1학기 때부터 수능 공통 과목까지 끝나는 게 3학년 1학기 과정이고, 그다음 휘문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휘문 같은 경우는 2학년 2학기 때 끝나죠. 그리고 진선여고 같은 경우 3학년 1학기 때 끝납니다. 그럼 여기에서 경제수학, 기하, 이제 미적분 2가 있어요. 자, 뒷부분에서 수능 공통 과목에 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할 건데, 자, 우리 아이 공대 갈 거다, 우리 아이 의대 갈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수능 공통 과목은 미적 1에서 끊기지만 우리 아이 미적 2, 기하 학습 시키셔야 됩니다. 이제 그 부분 시키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교육과정으로 해서 선택 과목 할 때 서울대에서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우리 학교 공대 의대 오려면 니네 미적분이나 아니면 기하 선택해야 돼. 확통 선택하면 뭐다? 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진로와 융합 과목으로 미적분이 기하, 이 두 과목이 빠져 있더라도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올라가서 선택해야 됩니다. 그 부분 학습해야 되니 선행 부분 진행할 때 확통까지 끝났으니까 끝났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적투, 기하 이거 꼭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2 교육과정 시작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볼 때 바뀌는 부분이 또 있어요. 뭐냐면 요번에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부터 2015 교육과정에서 2022 교육과정으로 바뀝니다. 이 바뀌는 부분이 뭐냐면, 자, 우리 아이들 중에 수상화 빨리 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공통 수원투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달라지는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빨리 해서 우리 아이 수상화로 했어요 라고 하시면 행렬 파트만 추가로 학습시켜 주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이름이 바뀌었고 순서가 바뀌었고 추가되는 부분은 행렬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뭐 외분점이야 삭제가 됐지만 이건 더 배워서 뭐 나쁠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렬 부분만 추가로 학습시켜 달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수원이 대수 파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바뀐 내용들은 없고요. 정석으로 지도를 해보니, 그러니까 뭐 저 연습 문제에서 문제가 조금 바뀐 정도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내가 수1으로 학습을 시켰다, 대수라고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수2는 미적분 1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확률 통계는 동일한데 여기에서 기존의 원순열과 이제 이 부분이 삭제되고 표본 비율, 모 비율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미적분은 동일하고 기하 파트에서는 공간 벡터가 추가가 됐다. 요 차이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부분에서도 이제 팀장님이랑 황준하 선생님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내신 등급 산출 변화가 있죠. 자, 기존에 2027년까지는 1등급부터 9등급제로인데 이게 다시 변경됐을 때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변화를 한다. 이 부분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2028년 어떤 부분이 변화를 하냐? 자, 수능 지정 과목이 변화를 했습니다. 현재는 공통 수원투에 그리고 미적분 기하 확통 중에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서울대를 포함한 상위권 대학들은 우리 학교 공대 의대 올 거면 미적 기하 선택해 라고 지정을 해줬죠. 근데 현재 공통 과목만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볼 때 2028년부터는 대수 미적분원 확통만 봅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이 삭제가 됐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이들 미적분 2는 학습시켜야 된다. 이 수능이 안 들어가더라도 이미 이게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요. 수능 볼 때쯤 되면 서울대에서 발표할 거예요. 요거 이수해야 된다. 자격 조건 이렇게 나올 거니까 꼭 학습 시켜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2025년과 2028년 말씀드렸어요. 그럼 지금 우리 아이들의 상태를 조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2024년 3학년 1학기 이제 강남권 학교들 1학기 성취도입니다. 이걸 조사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걸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평균이 77.4점이에요. 그리고 A등급 비율이 41.2%입니다. 네. 자, 보시면 자, 중학교 때 절대평가예요. 우리 아이 학교가 한 반에 30명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A등급인 학생들이
30명 중에 10명에서 13명이래요. 그죠? 근데 5등급제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진정 1등급은 30명 중에 3명이다. 그죠? 1등급이었던 아이가, A등급이었던 아이가 어디까지 오냐면 3등급까지도 가요. 그죠?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아이는 중학교 때도 A등급이고 고등학교 때도 1등급일 거예요. 근데 어머니들 뭐 친한 선배 어머니나 옆집 엄마들한테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우리 아이 중학교 때까지 수학 진짜 잘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등급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고민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중학교 때도 A등급이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1등급이 될 아이는 맞지만 그냥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진짜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1등급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시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아이의 학습을 조금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상누각. 자, 보시면 모래 위에 세운 누각이라는 뜻인데 아시잖아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여 오래 견디지 못할 일이나 물건을 이르는 말.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수학 계통도예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히는 안 보여요. 근데 자세히 안 보이지만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시라고 제가 이거를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이제 미적분 타그 2 그리고 기하까지 연결된 부분이 있죠. 그리고 뒷부분으로 가면 이제 확률 부분, 이제 통계 파트 부분에서도 이제 확률 통계까지 연결이 된다.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천재교육에서 발췌를 했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제가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드릴게요. 우리가 가장 연관성이 많은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사이 3학년 과정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부터 쭉쭉쭉쭉 연결되는 과정들을 보시면 중학교 1학년에 배웠던 부분이 중학교 2학년 때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부분들이 중학교 3학년에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은 유사성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80% 이상은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화살표를 연결하는 부분 자체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은 중등 과정의 심화입니다. 자, 이 연결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짚어줘야 될 것들은 중등 과정 심화예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학습이 정확하게 돼 있어야 고등학교 과정을 진행을 하더라도 우리 아이 A등급인 아이가 고등학교에서 1등급인 아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중등 선행, 이제 중등 심화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미 우리 아이는 고등 과정 선행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좀 빨리 진행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조금 제안을 드릴게요. 자,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하면 많은 시간 아니거든요. 어머님들 상담 굉장히 많이 해보면 앞에 진행했던 거 다 까먹고 빈구멍 생기고 걱정된다. 그러면 겨울방학, 여름방학만 투자를 하세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올라간다. 그럼 2학년 1학기 과정에 관한 심화를 좀 봐주시고 우리 아이가 여름방학이다. 그러면 2학년 2학기 과정. 그리고 3학년이다. 겨울방학에 3-1,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3-2. 이런 식으로 좀 설계를 해서 한 권씩만 추가를 좀 진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대수.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또 고민이 생겨요. 중등 과정도 걱정이지만 공통수원투를 잘했나? 까먹었을 텐데 이거 걱정되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겨울방학 때는 현행심화 교재와 공통수원 부분의 심화, 그 다음에 또 여름방학 때는 현행심화와 공통수투의 심화 부분을 추가를 해서 아이들이 계속 선행을 나가면서 앞부분을 계속 단단하게 만들어주시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아이 이제 고등과정 들어가려고 해요. 자,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 3월에 우리 아이 이제 공통수원 딱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아이도 이제 나 고등과정 들어간다 설레고 그럼 빨리 이제 들어가야지. 옆집은 이제 이제 뭐 고등학교 2학년 과정하고 뭐 다 끝냈댄다. 쟤는 미적분 한댄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리시잖아요. 근데 저는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우리 아이가 이제 고등과정을 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3학년 1학기 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의 연관성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브릿지 클래스로 한 번만 더 넣어주세요. 한 번만 더 단단하게 학습시켜주세요. 왜냐면 중학교 과정을 우리 아이가 정말 탄탄하게 학습을 했지만 고등과정 들어가면 힘들거든요. 고등과정 들어가서 되게 쉽대, 잘했대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원래도 어려워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프리고등 브릿지 클래스를 해도 어려워요. 근데 안 한 학생과 한 학생이 있다? 그러면 좀 더 수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3월에. 자, A급 수학이랑 A급 원리해설. 뒷부분에 제가 응용서와 심화서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사실상 A급과 최상위는 현행 부분의 심화, 뭐 내신, 학교 내신 당연히 A등급이겠지만 그걸 막기 위한 교재들은 아니고 아이들 뭐 영재학교라든지 창의경시라든지 아니면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교재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단단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 과정으로 좀 넘어가 달라. 부탁드리고 싶어요. 어머니들은 이제 3월부터 5월까지 뭐 3달이니까 좀 더 빠르게라고 하지만 사실 제가 여태까지 많이 봤던 학생들은 진도 되게 빠른데 다시 백해서 해야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단단하게 어떤 아이가 속도가 120이다. 그럼 우리 아이는 한 80 정도로 해서 단단하게 다시 백하지 않을 정도 그 정도로 학습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이 충분히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고등수학 다 뛰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심화서는 어떤 교재가 있나요? 제가 여기다 쓴 것보다 어머니들, 아버님들이 또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근데 주로 쓰는 교재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유형서는 뭐 RPM, 뭐 개념 플러스 유형 파워폰, 센, 뭐 자이스토리, 일품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사실 센이나 그 다음에 RPM 그리고 자이스토리, 일품은 고등교재 만드는 데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심화 부분이 좀 잘 들어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니들 뭐 무슨 센이 뭐 이렇게 유형서야. 근데 저는 상담할 때 아이들이 빈구멍이 많거나 이럴 때는 어머니들한테 심플하게 말씀드리거든요. A급 최상위 내려놓으시고 센 시스템만 아이들 제대로 풀 수 있는지 확인을 해달라. 거기에서 막히면 그 부분을 꼼꼼하게 좀 풀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서 자이스토리 같은 경우 문제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등 자이스토리 아시죠? 모의고사 전문으로 하는 그쪽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유형별로 굉장히 많아서 일품이랑 같은 준하는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품도 유형서에 놓기는 했지만 여기는 준심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A급이나 최상위를 접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면 일품 정도까지 그렇게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기 중에 우리 아이가 뭐 내신 보기 전에 뭐 한번 다져줘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일품 정도나 아이가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러면 센 C스텝 정도 그 정도에 봐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심화서 있죠. 자, 우리 아이 선행할 때 최상위나 A급 수학 보시잖아요. 그리고 블랙라벨까지도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말씀하시는 한 과정을 끝내는 세트가 개념 원리 센에 그 다음에 최상위 A급 블랙라벨까지를 세트로 묶어서 5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는 최상위랑 A급 같은 경우 선행할 때 그 부분 같이 심화서로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최강 TOT나 고쟁이는 이제 고등교재 있잖아요. 이제 그쪽에서 만드는 회사들이 중등과정까지 라인업을 잡은 거니까 우리 아이가 좀 상위권이다, 극상위권이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겨울방학, 여름방학 심화서 보는 시간 있죠. 그때 TOT나 아니면 고쟁이 이 부분 그리고 블랙라벨을 좀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교재 라인업을 좀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여기까지 하고 지금 정리를 드릴 건데요. 심화 교재는 아이의 체급에 맞는 교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옆집 애들도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했으니 나도 이거 우리 아이도 이거 봐야 돼. 근데 사실상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만 아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선생님이 칠판에다 판서하고 아이들은 필기하고 이러다 끝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진짜 우리 아이가 보는 심화인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같은
1급의 여러 교재를 풀리는 것보다 같은 교재의 완성도를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오답 정리를 다시 한다던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아이 A급 보고 최상위 보고 블랙라벨 봤어요. 사실상 문제가 거의 유형이 동일하게 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반복은 우리 아이가 암기력 수학 천재를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맞춤 수업들을 조금 개별 진도 수업들, 메이크업 수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아이들한테 가장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암기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중등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문제를 풀 수 있게 암기형 천재를 만들지 않게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등 심화의 완성은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우리가 심화 교재를 잡았지만 진정으로 완성은 내신 기간이에요. 이때 우리 아이가 중등 심화를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내신 기간이 완성입니다. 자, 다른 아이들과 선행 진동 때문에 이제 선행 중심보다 얼마나 탄탄하게 학습했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옆집 아이는 미적분하고 있고 우리 아이는 공통수학 원하고 있더라도 그 진도에 조급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가 단단하게 진행을 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하는 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항상 설명할 때 어머니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이 옆집 아이보다 잘하는 우리 아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 들으면 조금 신뢰가 가시죠? 진짜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과학 박수빈 선생님 나오셔서 과학 관련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혹시 포인터는 어떻게? 이거 켜져 있고 요걸로 그리고 요거 이거 옆으로 돼.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 아카로드 블루 M에서 중등 과학 또는 통합과학 수업을 맡고 있는 박수빈 강사라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먼저 드리자면 지금 이곳에서 중등 과학을 맡고 있고 또 목동 예섬에서 통합과학 또는 중등 과학 이런 거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발표해 드릴 순서인데요. 일단 가장 먼저 2022 개정 교육과정 과학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중등 과학 및 통합과학이 왜 중요한지 그래서 이 중요한 과목을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서 수업하는 간단한 소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 앞에 쌤들이 PPT를 너무 잘 만드셨는데 저는 사실 디자인하고 PPT에는 딱히 소질이 없어서 조금 하찮아 보일 수 있지만 제가 대신 말로 설명드릴 테니까 좀 끝까지 주의 깊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2022 개정 교육과정 과학에서 중점은 자연현상에 대한 통합적 이해와 과학적 소양 함양이라고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좀 교육과정 전체 읽어보면 좀 긴데 좀 키워드로 한 6가지 정도 좀 뽑아왔는데 제가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일단 저 과정 그리고 지식 정보 처리 그리고 과학적 탐구,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이 4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그 2022 개정 교육과정 바뀌면서 예시 문항을 발표했어요. 근데 예시 문항 뒤에서 하나 보여드릴 건데 어떤 느낌이냐면 대다수의 문제가 일단 과학적 탐구 활동을 수행한 결과이다. 또는 뭐 실험 과정이다. 이런 과정 또는 과학적 탐구 활동 이런 것들을 보여준 다음에 이 과정 속에서 지식 정보를 본인이 뽑아내서 이것들을 처리하고 이걸 결과를 문제 해결 능력으로 끌어내는 게 문제를 푸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4가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렇게 좀 뽑아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중학교 과학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에서 바뀌는 부분들을 제가 정리를 한 건데요. 약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좀 중1, 2, 3 합쳤을 때 좀 쉽고 어렵고 이 단원이 퐁당퐁당 섞여 있었어요.
좀 1, 2, 3학년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바뀌면서 어떻게 됐냐면 사실 내신이 1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1학년 1학기 내신 안 들어가는 것하고 내신 또 안 들어가는 3학년 2학기에서 조금 쉬운 단어를 배치하면서 조금 힘을 뺐어요. 대신 그만큼 어렵고 좀 까다로운 부분들은 다 내신이 들어가는 1학년 2학기에서 3학년 1학기까지 조금 배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더 내신을 딸 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등과학하고 통합과학 뭐 내신하고 수능 중요한데 왜 더 중요하냐? 아까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중점이 뭐였냐면 통합적 이해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이 됐고 이 통합과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물화생지를 통합적으로 학습하는 과목이고 또 그냥 과학의 기본 지식 그리고 여러 가지 기본 원리를 학습하는 되게 과학을 기본적으로 총체적으로 배우는 그 과목이에요. 거기에다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면 이제 각자 뭐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중에서 이제 선택 과목 뭐 일반 플러스 심화 해가지고 선택 과목을 설정하는데 고등학교 어찌됐건 내신 챙기긴 해야 되잖아요. 그쵸? 뭐 수능에는 이런 선택 과목이 안 들어가지만 고등학교 일단 내신을 챙겨야 되니까 이런 2학년, 3학년 때 자기가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를 생각을 하려면 이 통합과학을 하면서 본인이 물화생지 중에 어디가 좀 잘 맞는지를 어느 정도 본인의 성향을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화생지 통합과학을 하면서 어떤 분야가 내가 좀 더 흥미가 있고 내가 좀 더 잘 맞고 이걸 심화 과정으로 배웠을 때 내가 어떤 과목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서 선택 과목을 좀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능 필수는 뭐 당연히 중요해진 거니까 그 다음에 이 내신 부분인데 원래 과학 이수학점을 보면 국영수가 조금 더 많았는데 이번에 통합과학으로 되면서 국영수하고 이수학점이 동일해졌어요. 내신을 성취할 때 반영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이 이수학점에 따라서 반영비율이 정해져요. 그러면 이제 이수학점이 동일해졌다는 건 국영수 각각 1등급이랑 과학 1등급이랑 어찌됐건 다 똑같이 반영비율이 된다는 거고 그 말은 즉슨 국영수 주요 과목과 함께 과학도 똑같이 챙겨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제가 통합과학 뭐 수능으로 들으니까 다들 중요한 건 아시는데 중등과학을 조금 이제 소홀히 하는 경향이 아무래도 조금 있어서 제가 중등과학을 왜 들어야 될까 생각하면서 좀 가져와 봤는데 이게 각각 통합과학의 주요 단원들이에요. 이 4개가 앞에가. 근데 이 뒤에는 다들 중등 과학에 있는 부분들인데 각각 단원들이랑 중등 과학이랑 어떻게 얼마만큼 연계되는지를 제가 표로 정리해 둔 부분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잘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연계가 돼 있고 또 쉬운 난이도로 내면은 중학교 문제가 그대로 나오기도 해요, 가끔. 근데 제가 중학교 아이들을 수업을 하고 통합과학의 얘네를 받아서 수업을 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중학교 애들 평소에 시험 대비 할 때 한 일주일 남겨뒀을 때 국영수 평소에 막 미친 듯이 하다가 한 일주일 남겨뒀을 때 어떻게 하냐면 5주나 교과서를 하나 펴고 그때부터 그냥 이게 왜 이런지 모르고 그냥 그때부터 미친 듯이 외우기 시작해요. 그쵸? 근데 그러고 가면 중등에서는 신기하게 암기를 잘하는 애들이 점수가 꽤 따라서 잘 나와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나는 그래도 공부를 좀 한다. 그리고 과학도 좀 잘하는 것 같다. 하는데 얘네가 통합과학을 와가지고 똑같은 아이들이 제가 겨울방학 때 받아가지고 수업을 해보면 뭐 예를 들어 역학적 에너지를 설명하다가 중학교 때 운동에너지하고 뭐 위치에너지 배웠지 하면은 띵 하는 애들이 한 10명 중에 6명 분명 배웠는데
기억조차 안 나요. 그 다음에 한 2명 정도는 들어는 봤어요. 기억은 나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1-2명 정도가 진짜 좀 응용할 수 있어요. 이용해 먹을 수 있어요. 배웠어요. 인데 사실 이렇게 해서 차이가 그 1-2명과 나머지 아이들이 기억이라도 하고 있으면 좀 괜찮아요. 왜냐면 이 용어 자체가 낯설진 않으니까. 나머지 한 6-7명 그냥 용어 자체도 낯설어서 새로 배우는 거랑 그냥 똑같아요. 그러면 얘네가 나중에 가면 어떤 차이가 발생하냐면 이미 아는 애들은 그냥 거기에다가 더딥혀서 문제풀이를 하고 그럴 시간에 얘네는 새로운 거를 또 받아들이는 느낌이라 이미 내용량이 계속 한계예요. 그러면 양이 너무 많아. 그리고 점점 미루고 점점 하기 싫어지고 그러면 성적은 점점 떨어지고 그리고 남들 문제풀이 하고 있는 동안 얘네는 지금 개념하고 있어요. 계속 무한으로 이해 안 돼요. 남들은 다 이해하고 넘어가서 문제풀이 하는데 얘네는 그냥 이해가 안 됐으니까 자꾸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요. 넘어가지도 못하고. 그럼 여기서부터 벌써 겨울방학부터 그냥 이미 격차가 벌어져 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중등과학 단순 암기하면은 당장 내신은 잘 나와요. 근데 그거에 속으시면 안 되고 일단 논리, 원리 기반으로 제대로 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벼락치기로 이해한다고 해도 분명 통합과학 때 기억이 안 나요. 실제로 제가 중3 학생을 수업을 하고 바로 2주 뒤에 통합과학을 했어요. 근데 이 학생이 되게 벼락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통합과학을 가서 일부러 가장 최근에 했던 단원이 연계되는 것부터 진도를 나갔는데 기억이 안 나요. 분명 중학교 마지막 시험 되게 잘 봤거든요. 그래도 90점대 나왔는데 여기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문제풀이 다시 주면은 다시 처음에 그 내신 대비 초기로 가 있어요. 이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남들은 벌써 통합과학 다 하고 그쵸? 통합과학 이제 수능 과목 된다고 해서 되게 많은 아이들이 선행을 하고 있어요. 중학생. 근데 이렇게 제대로 학습 안 해서 시간 다 날리고 통합과학 와가지고 또 헤매고 있으면 안 되니까 애초에 중학교 과학을 할 때 제대로 논리적으로 원리로 그냥 암기해서 암기 테스트만 보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과학 할 때 일단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연계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고등학교 과학하고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도 이어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모라생지 원과목들이 이제 수능 과목이었으니까 그냥 그 단원에 가서 처음부터 기초지식 다시 쌓고 하나하나씩 쌓으면 되는데 이제는 어찌됐건 중학교 단원들을 기반으로 많이 연계되어 있는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이고 이게 또 1학년 때 하고 2, 3학년 때 또 2학년 때 공백 생기고 다시 3학년 때 수능 과목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한 번에 제대로 가져가려면 제대로 처음부터 고등학교 과학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대로 가져가야 될 게 뭘지 이런 것까지 찝어서 학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예시문항을 준 것들의 상당수가 실험 아니면 탐구활동 이걸로 나와요. 근데 애들이 그냥 외운 거를 선지로 직접 주면은 잘 푸는데 이상하게 이 실험하고 탐구활동을 녹여내면은 애들이 그냥 어려워해요. 일단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되면은 좀 보기에 되게 길어요. 애들은 그냥 길면은 또 거기서 하기 싫어져요.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이미 또 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실험 및 탐구 이런 것들 되게 잘 챙겨가지고 정리할 수 있게 공부해야 되고요. 통합과학도 마찬가지로 실험 및 탐구 이거 수능 과목에서 애초에 예시문항을 줬으니까 더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걸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까지 그래서 그걸 실생활에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건데 까지 생각을 할 수 있게 학습해야 합니다.
뭐 여태까지 나왔던 내신 또 모의고사 기출은 당연히 다 풀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탐구활동 이런 실험 과정에 관한 신유형 그리고 통합적으로 선지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대비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아까 보여드린다고 했던 예시 문항 중 하나를 가져왔는데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시 문항이 또 실험 보고서 이런 탐구활동 실험을 합쳐놨어요. 이렇게 가설이 준비물 실험 과정 이렇게 블라블라 주면은 일단 애들은 읽기가 싫어요. 그래서 아닌 내용인데도 답을 잘 못 찾아요. 거기에다가 선지가 어떠냐면 예전에는 뭐 단원이 정해져 있으면 그 단원에서 다 뭔가 개념을 찾아서 풀면 될 것 같았는데 이 기억선지랑 이 니은선지가 지금 각각 다른 단원에 있는 개념들이에요. 이 니은선지는 화학결합에 있는 것들이고 기억선지는 효소 관련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물어보는 것들인데 이런 식으로 한 단원에만 있는 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엮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다 엮어서 물어봐요. 실제로 제가 통합과 내신 대비했을 때 가장 어렵다고 조금 애들이 생각했던 문제가 뭐냐면 앞에 운동과 역학적 에너지와 뒤에 전기 에너지, 에너지 변환 요거를 한 문제에 다 섞어서 냈어요.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그냥 역학적 에너지 문제만 주면 잘 풀고 뭐 물체와 운동 그 부분만 줘도 잘 풀고 전기 에너지만 줘도 잘 푸는데 요걸 한 번에 내니까 그냥 애들이 거기서 그냥 얼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요거 각 단원을 잘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각 단원 문제를 잘 푸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그렇게 각 단원에 있는 내용들이 다 한 문제에 녹여서 융합적으로 나왔을 때 그 융합적인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낼 수 있는지 그건 사실 통합과학에서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통합과학 학습할 때는 이렇게 단원별로 연결해서 좀 융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 간단한 수업 소개인데 일단 기초에서 심화까지 전부 할 거고요. 그리고 사실 물화생지 중에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은 애들이 공부를 아무리 못해도 그냥 옆에다가 앉혀놓고 외워서 집 안 보내고 외울 때까지 집 안 보내면은 가서 어느 정도 맞아와요. 그럼 얘네가 진짜 아예 공부 안 하는 애들도 중학교 과학 가서 한 5, 60점은 맞아오거든요. 얘는 이 물리화학 빼고 그냥 다 풀어오는 거예요. 근데 물리화학은 싹 틀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등에서 어찌됐건 내신 변별력 확보하는 거는 이 물리화학이기 때문에 물리화학만 뽑아서 총 정리할 거고 실제로 이게 고등학교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래서 고등학교 내용도 조금 곁들여서 전부 싹 정리할 겁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애들 수업을 해보니까 집중력이 확실히 고등학교 애들보다 좀 짧아요. 되게 쉽게 지루해지고 쉽게 엉덩이가 좀 들썩들썩하고 쉽게 좀 졸리고 자꾸 화장실 뭐 물 마시는 거 이런 거 계속 찾아요. 그리고 뭐 쉬는 시간 이런 거 되게 잘 챙기고 근데 얘네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번에 겨울방학 특강을 할 때 애들이 집중력이 되게 좋았고 출석률도 되게 좋았고 심지어 10시 수업 시작이었는데 제가 한 그 옆에서 8시부터 수업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와서 옆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이유는 제가 주 교재를 쓰는데 그와 더불어서 백지에 제 수업의 원칙은 그냥 일단 개인 노트 또는 A4 용지에 처음부터 끝까지 필기를 합니다. 저도 판소리 엄청 많이 하지만 필기를 해요. 그러고 실제로 수업을 할 때 계속 질답을 해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수업에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하게 되고 이렇게 자꾸 저하고 질답을 하고 자꾸 아이 컨택하고 하다 보면은 저하고 조금 유대감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애들이 나중에 그렇게 수업에서 했더니 끝나고 질문도 잘하고 미리 와서 질문도 잘하고 별로 낯을 안 가려요. 그래서 사실 중학생은 수업에 참여를 잘해야 돼요.
이게 되게 커요. 일단 애들이 학원에 오기 싫어지면 그때부터는 솔직히 저희가 뭐 아무리 붙잡고 시켜도 그냥 그만둬버리고 계속 삐딱선 타지 얘네가 막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중학생 애들은 일단 학원에 오고 싶게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백지 필기로 하고 그 다음에 뭐 매주 주간 테스트 암기 부분은 제가 자체 제작한 시험지로 암기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부분은 또 시간 재고 문제풀이 테스트 보고 그리고 이 결과는 숙제 여부와 함께 항상 개별로 문자 가고 그 다음에 제가 한 평균 수면 시간이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거의 모든 수업하는 반에 이제 채팅방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질문 사진 찍어서 올리면 제가 직접 그냥 거의 바로 다 답변해 줍니다. 애들이 깨있는 시간에는 저도 제가 더 많이 깨있지 제가 자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실시간 라이브도 하고요. 뭐 보강 및 복습 영상 계속 제 라이브 찍은 거 저장해서 주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관리 면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토양값도 마찬가지로 관리면은 똑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원별로 연결지어 나올 수 있는 개념 모두 정리하면서 수업할 거고 마찬가지로 실험 및 탐구 그리고 실생활 적용해서 어떻게 문제 해결할지 이런 것들 위주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 제 소개와 설명은 다 끝났고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늘어졌는데 제가 한 호흡으로 빠르게 설명을 하면서 핵심만 팍팍 집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카로드 블루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로드 블루 프로그램 브로셔 3, 4페이지를 보시면요. 이 페이지는 아이들에 맞춰서 찾아서 가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정규 수업 플러스 추가 수업 개념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요소를 찾아서 들으면 됩니다. 입반 테스트 후 상담은 당연히 진행되고 입반 테스트에 따라서 안내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학기별로 진행 중에서 특이사항만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공수원 기본, 공수투 기본, 공수원 실력, 공수투 실력 이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과정별로는 기본 심화가 기본적으로 가게 되는데 약간 굳어진 건 아니에요. 담당 선생님에 의해서 커리큘럼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착이 된 후 아이의 맞춤 커리큘럼이 진행된다고 봅니다. 방학이랑 주말 특강 부분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는 거예요. 자, 학생 관리는요. 수업 후 지도 및 과제에 대한 안내 그리고 담당 선생님에 의해서 지속적인 피드백 관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시험은요. 매일 시험이 진행돼요. 1에서 3교시 정규 수업, 4교시 테스트가 실시되는데 테스트는 단원 테스트와 누적 테스트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총괄 테스트 후 피드백이 진행이 돼요. 자, 유사유형 시험지를 제공함으로써 어머니들 항상 고민이시죠? 시험 보고 난 뒤에 아이가 제대로 할지 유사유형 시험지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총괄 테스트 후 정확한 피드백 그리고 이렇게 성적표가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추가 수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수업 위에서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블루앤 고1 기출 실전 특강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되시고요. 담당 선생님은 이소진 선생님, 임경환 선생님입니다. 이 수업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직접 이따가 상담을 하시면 되고요. 기출 시험을 통한 고1 수학의 점검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아이가 실력이 일취월장한다를 목표로 하시면 안 돼요. 점검 후 성적표랑 등급 예상표를 제공을 할 거예요. 등급 예상표는요, 학교 알림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할 건데 이게 정확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통계학적으로 특이 사항이 생기는 학교들, 즉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의 격차가 큰 학교들은요, 이게 반영이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추출을 해가지고 예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적표가 나가고 성적표를 보시면은요, 누적으로 됐을 때는요, 단원별로 돼 있어요. 무슨 단원이 약한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관리 피드백이 확실히 됩니다. 단순 점수 누적이 아니에요. 단원별 누적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
기하 심화 이론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고요. 현민희 선생님 수업을 하시는데 기하 정말 잘하세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직접 도형을 그려서 도형의 성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이거 직접 도형 그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수능이나 고등학교 선생님들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데 있어서 그림을 그리기 어렵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루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글로 표현을 해요. 시험 문제. 그래서 직접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직접 그리면서 기하, 그러니까 경시로도 나갈 수 있으면서 교과 내용을 기하 심화학습까지 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공수원 심화 문제풀이 수업입니다. 최종문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시고 실력정석 연습 문제 분량을 스텝 2, 3 이거는 거의 기본 뼈대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에 준하면서 더 어려우면서 기출이면서 상상 그 이상 더 좋은 문제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공수 원초에 대한 심화 문제 해결력 강화가 주 목적이고요. 개념 정리도 합니다. 개념 심화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풀이에다가 개념이 추가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등대수 천재 문제풀이입니다. 중등대수 1학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념이 유형 정리가 됩니다. 천재, 파워풀하죠? 자, 매 수업 유형별 50제, 쌍둥이 문제 50제를 통해서 유형을 완벽 숙지할 수 있도록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1학기 내용 점검이고요. 자, 함수 고등 천재입니다. 고1 함수 공수 원초에 대한 개념이 유형 정리인데 함수 부분 정리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천재를 위해서 유형별 쌍둥이 50문제씩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 수업 관련돼서는 허재현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 중등 내신 대비 페이지 11, 12페이지고요. 1학기 중간고사 대비를 위한 개념 정리 문제풀이 수업인데요. 현행 내용에 대한 점검 및 유형별 정리가 필요한 학생이에요. 어머니들 우리가 내신 중요하다고 하는데 알아서 챙기세요. 얼마나 무책임해요. 저희가 이렇게 수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일단은 일품 신사고 교재로 진행을 할 거고요. 심화 유형서의 대표 주자입니다. 자, 단원 테스트를 통해서 점검 피드백이 진행되고 풀이노트를 통해서 서술 점검이 진행됩니다. 일품 교재고요. 풀이노트는요. 풀이 과정을 쓴 다음에요. 여기서 틀리면요. 여기서 오답을 하는 거예요. 공간 낭비가 문제를 잘 풀수록 공간 낭비가 심할 거예요. 근데 공간 낭비가 심하면은 그냥 잘 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풀고 틀리면 오른편에서 다시 맞추면 그대로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좀 더 알 수 있도록 좀 직관적으로 짜여져 있어요. 이제 내신 대비 프로그램입니다. 주말 내신 모의고사 특강이 진행되고요. 이거는 실제로 이보희 선생님께서 수업을 진행하셨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피드백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학교 2학년 어머님들 2학년 2학기 내신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면 아마 100번째거나 200번째일 거예요. 엄청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2학년 2학기 내신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이렇게 정리되고 이 부분을 저희가 여름방학 특강으로 잡을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에요. 왜 여름방학 얘기를 지금 하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확실히 대비시켜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1학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네, 그래가지고 진도교재나 복습교재 그래서 이렇게 유형 정리면서 문제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요. 자, 입반 테스트는 왼쪽 표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저희는 학생들의 성장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학생들을 우선시하고 성장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아카로드 블루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